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제외한 누구도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몹시도 강조해요. 비록 지금은 한편이라고 해도 나 외의 남은 무조건 강하게 해주지 마라. 오직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강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라는 겁니다. 마키아벨리, 타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자멸시키는 결과를 부른다. 왜냐하면 강하게 된 자는 술책과 권력으로 강하게 된 건데 일단 강하게 된 후에는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으로, 즉 당신의 술책으로 권력을 얻고 강해졌다고 치자. 그는 강하게 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당신에게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이 또 술책을 써서 누군가 다른 일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극도로 경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충성해서 혹은 도와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당신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고마워하는 건 강해지기 전까지는 고마워하겠죠. 일단 강해지고 난 후 권력을 얻고 난 이후에는 자신에게 권력을 안겨줬던 그 두뇌는 곧 자신에게 권력을 빼앗을 수도 있는 두뇌이니까 반드시 숙청된다. 실제로 동양 역사를 보아도 춘추 전국시대의 월나라 왕 구천과 그 참모 범려 같은 케이스를 봐도 구천을 승자, 강자로 만들어준 이후에 범려는 바로 떠나죠. 그때 범려가 남긴 말이 그 유명한 토사구팽 아닙니까? 직장생활, 조직생활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보는 게 토사구팽이죠. 인간이 감사를 받는 것은 실적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실적을 올려줬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높은 지위가 승진을 했어. 고맙다고 하겠죠.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은 내가 그에게 필요가 있을 때까지만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과거 실적에 의해 감사받는 경우는 없다. 내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그에게 필요가 있는 존재일 때 오직 감사를 받는 것이다. 매우 냉정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면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좀 덜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왜? 감사는, 고마움은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인간 보편적인 심리라는 것을 알면 나중에 완전 확 바뀌어서 나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나를 휙 무시하고 배신해도 좀 덜 충격,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애초에 마키아벨리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해줬으니까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오류 발상이다. 이렇게 해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잘해줬으니까 고마워해주겠지. 이거는 마키아벨리 식으로는 마치 구멍난 장독대에 계속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언젠간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이붓겠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감사함, 고마움은 정립되는 게 아니다. 이미 부어진 물로 생기는 게 아니다. 감사함이라는 건 오직 내가 물을 앞으로도 계속 부어줄 수 있을 때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세상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대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참 냉정한 현실이구만. 나도 냉정하게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아,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 안의 심리가 이렇게 굴러갈 것임을 알고, 이렇게 배워서 알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대하고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느꼈다 안 느꼈다 이러지 말고 과거의 은혜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학습, 공부는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 내용을 해설해 드리는 건 이렇게 사실하고 해설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르면서
올바르고 보다 정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자 라는 차원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누르자는 차원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본성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 컨트롤 못하는 거죠.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구멍난 장독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알자. 그리고 그 구멍을 막자. 남의 고마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는, 줄줄 흘려보내지 말고 감사함을 마음에 정립해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라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죠. 세상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냉정하게 살아야지. 그건 일종의 패배예요. 패배. 못된 일을 누군가에게 당했어.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못돼져야지. 이건 패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난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승리죠. 저도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받았던 감사함만큼은 이렇게 구멍을 막고 마음속 안에 영원히 차곡차곡 모아두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늘 다짐을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전 나라들은 보통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하고 수많은 영주들이 있는 봉건제 스타일의 나라하고 이 둘 중에 정복하기가 어디가 쉬울까요? 당연히 처음 정복 자체는 여기 중앙 집권형 강한 왕이 있는 여기가 더 어렵겠죠. 힘이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근데 정복하고 나중에 다스리기는 이 중앙 집권형 이쪽이 훨씬 쉽다. 이렇게 마키아벨리는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 절대적인 왕 하나만 날려버리면 사람들의 충성 대상이 깔끔하게 그 하나로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반면 여기는 충성의 대상이 하도 많고 조그만 지역들인 만큼 애정도 굉장히 밀착, 깊게 맺어져 있어서 소규모 반란이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홀라당 먹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원리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여서 진짜 당시로선 보기 드물게 왕에게로 집중된 잘 갖춰진 체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다리우스 3세 그 사람만 날려버리니까 그 넓은 곳이 비교적 수월하게 알렉산드로스에게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강한 하나의 힘이 없어 처음에 정복 자체는 싹 쉬어도 유지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 여기서 봉기 저기서 봉기 짜잘짜잘하게 계속 생기니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점령한 이후에 좀처럼 다스리기 힘든 지역을 나중에도 잘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키아벨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사소한 모욕을 당한 것에는 보복하려 들지만 너무나 엄청난 해를 당하면 오히려 보복할 엄두도 못 내는 존재이다. 따라서 공격할 때 기왕 해야 한다면 그가 아예 보복할 엄두가 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시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나라, 점령한 이후에 반드시 이 점을 생각해 두어라. 자잘자잘하게 계속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한 번 봉기가 났을 때 옆 동네 사람들도 감히 나중에 따라하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엄두가 나지 않게끔 제압해야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혼란을 지속시켜서는 안 되며 또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을 못 내리면 본인 손해만 더 커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건 대원칙이고 세부적인 정복 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초토화 멸망. 2. 정복군주 본인이 정복지로 이주해서 직접 다스리는 것. 3. 그 정복지의 통치 패턴이나 관습을 인정해주고 대신 믿을만한 그쪽 지역의 소수에게 관할을 위탁하는 것. 마키아벨리는 스파르타가 아테네나 테베를 이기고 쓴 방법이 이 3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로마가 카르타고를 최종적으로 이기고 쓴 방법은 1번이었죠. 스파르타는 나중에 아테네, 테베 지역을 다시 잃었지만 로마는 해당 지역을 다시 빼앗기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군주국과 공화국의 차이로도 설명을 하는데 군주국 사람들은 복종하는 습관이 있어서 대리 지배자를 통해서도 다스리는 게 그럭저럭 괜찮은데 공화국의 경우는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대리 지배하는 게 힘든 것이 한 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배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을 점령할 때는 차라리 그곳을 초토화시키는 게 좋다.
어설피 그쪽 사람 기용해서 대리재배 같은 것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죠. 마키아벨리. 인간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간 길을 따라 그 앞선 선인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모방한다고 해도 그 선인이 찾은 길과 똑같은 길을 찾을 수 없으며 그 선인들처럼 높은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인물은 위대한 선인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 선인이 도달한 곳까지 가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근처까지는 가서 그 선인의 냄새 정도는 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똑똑한 궁수는 활을 쏠 때 너무 멀어서 목표를 맞출 수 없다고 할지라도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해 시위를 당긴다. 목표까진 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멀리라도 보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람이 운이 너무 좋아서도 안 된다. 왜 운이 좋아도 안 좋다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행운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보죠. 운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게 지금 마키아벨리가 정복보다도 정복 이후의 치세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역사를 볼 때도 정복 그 자체에 집중하고 흥분하잖아요. 아, 정복왕이요 이러면서. 근데 냉정한 마키아벨리는 정복해서 그 다음은 어쩔 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 좋게 정복해도 그게 오히려 파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 그걸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얻고 난 이유가 중요하다. 실제로 권력을 얻을 때 너무 좋아하다가 그것을 잃고 난 후 처참한 일을 겪는 황제, 왕 세력가 너무나 많았죠. 무언가를 얻는다, 군주가 정복을 해서 성공한다, 이게 오히려 비극일 수가 있는 게 한 번 정복했을 때 여길 제대로 못 다스리고 인심을 잃어서 쫓겨나면 이 정복지에서 그 군주는 그야말로 원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다시는 정복을 못하죠. 한 번 얻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못 얻는 일이 벌어진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어. 자리에 오를 땐 좋죠. 아, 거들먹거리고. 근데 그 지위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비난만 무지하게 사람들한테 당했다. 그래서 쫓겨났다. 이러면 다시는 그 자리로 못 올라가겠죠. 예전에 엉망으로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빠른 출세가 오히려 인생의 비극이 된다. 군주가 다시 재정복하기 힘든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반드시 얻은 이유를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생각만 하지 말고 얻은 이후, 얻고 난 이후에 대한 플랜이 그것까지 완벽하게 수립되었을 때 비로소 얻으려고 시도해라. 이거예요. 얻고 난 이후에 플랜이 불확실하면 얻으려고 아예 하질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은 오히려 비극이 된다. 정말 마음에 잘 적어두어야 할 교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즉 개혁, 혁신의 어려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옛것은 설사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어도 일단 순응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하는 군주는 언제나 강력한 위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기존 질서에서 이익을 보던 사람은 개혁에 강력하게 저항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질서에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개혁을 지지하는 데는 저항하는 이들만큼의 적극성을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통해 개혁 군주는 엄청나게 위험해지는데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 이 문제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선 해당 개혁 군주가 개혁을 자력으로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힘을 이용하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만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자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 개혁 군주는 비교적 큰 위험에 처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든 예언자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가진 게 말뿐인 예언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의 천성은 기본적으로 변덕스럽다는 것이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 설득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 키루스, 테세우스, 로물루스 등도 만일 그들이 무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들 그들의 율법을 장기간 민중이 지키도록 하는 것에 실패했을 것이다. 달성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 앞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일단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 뒤늦게 은혜를 베풀어 봐야 소용이 없다. 곤경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면 오히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고마움에 대한 또 하나의 심리가 여기서 나오죠. 앞서 고마움은 과거에 나한테 잘해준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과 미래의 필요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나에게 잘해줘야 할 상황에서라면 잘해줘 봐야 전혀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높은 지위, 상사의 부하 직원이라 이거예요. 인사평가 때문에 부하가 높은 지위 상사한테 엄청 잘해주고 지문이 사라지도록 손바닥 비비고 아부해주고 해봐야 그런 상황에서 높은 지위 사람은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 높은 지위 사람이 라인 잘못 타서 아차하는 순간에 좌천이 되었다고 해보죠. 이때는 조금만 잘해줘도 이 사람이 크게 감동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죠.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아무리 잘해줘도 지문이 없어지도록 아부해줘도 콧방귀도 안 뀌던 사람이 좌천되고 나서는 밥 한 끼만 사주면서 위로해줘도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주는 건 고사하고 같이 밥 먹어만 줘도 고마워합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할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잘해줘 봐야 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아부하는군. 역시 난 잘났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즉 나만 우스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 좌천된 사람에게 늘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고 더 공손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쪽에는 1000을 잘해줘 봐야 1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나만 우습게 봐요. 근데 여기는 10만 잘해줘도 100만큼 고마워합니다.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저는 좌천된 사람들하고 더더욱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조직생활 하다 보면 좌천된 사람이 부하라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그때 저한테 큰 고마움을 느꼈던 그 부하란 사람이 부하라고 높은 지위에 가서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부하라면 또 의기소침했던 시절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기고만장해집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도 기억은 남죠. 저에 대한 고마움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아유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지문이 사라지도록 비벼대고 좌천된 사람한테는 아 나 뭐여 당신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 사실 투자 대비 효용을 따지면 분명히 거꾸로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하시겠죠. 야, 그게 좀 말이 되냐? 힘센 사람한테 비벼야 뭘 얻는 거지 힘없는 사람한테 뭘 잘해줘?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삶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 봐야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 나만 우스워하지 않는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는데 뭔 큰 이득을 얻겠어요. 작은 이득만 생길 뿐이죠. 그건 작은 이득이에요. 아주 작은 이득을 위해 내 자존심을 헌납하는 거죠. 어려워진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내 자존심도 고양되고 더 나아가 적은 투자로 진짜 큰 이득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열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 경험상 그렇더군요.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마키아벨리는 새롭게 군주로 등극하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민중에 의해 옹립된 군주, 귀족에 의해 옹립된 군주. 이제부터 나오는 설명을 들어보면 의외로 이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민중 친화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키아벨리를 얼마나 오해를 하느냐가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건데 마키아벨리와 민중 옹립 군주, 귀족 옹립 군주 둘 중에서 나중에 권좌를 지키는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귀족으로부터 옹립된 군주이다. 왜냐하면 귀족 출신 군주는 주변에 군주와 자신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수많은 귀족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군주는 행동하는데 몹시도 큰 제약을 받는다. 반면에 민중에 의해 옹립된 군주는 주변에 강한 복종심을 지닌 사람들이 많게 된다. 또 의사결정에 있어 비교적 독립적이다. 보통 귀족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길은 불공정한 방법을 쓰거나 누군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게 마련이다. 반면에 민중들의 요구는 대개 그에 비하면 너무나 정당한 것들이다. 귀족들은 군주를 힘으로 누르려고나 하지만
민중은 그저 억압받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한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민중은 절대 다수이다. 반면에 귀족은 극소수이다. 따라서 민중은 적으로 돌리면 결코 군주의 안전은 담보되지 못하지만 귀족은 적으로 돌려도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수가 적으니까. 즉 민중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두려워해야 하지만 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자명하다. 자고로 귀족이란 언제나 눈치가 몹시 빠르고 비겁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재빨리 승산 높은 쪽으로 늘 붙기 마련이다. 즉 마키아벨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주들이여 민중을 가장 중시 여겨라. 절대 다수인 민중들이 당신의 편을 들면 귀족들은 그 압도적인 힘에 눈치를 살살 보며 당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관점인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를 무슨 민중을 억압하는 술수를 권장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책을 제대로 못 읽었으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사실 마키아벨린 누구보다도 민중을 중시해야 한다라는 철학을 군주들에게 설파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귀족 다루는 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조언을 이어갑니다. 충성심 약한 귀족은 우선 소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해야 한다. 소심한 자들이야말로 사실 등용할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소심한 자들은 군주가 잘 나갈 때는 그에 굴복해 조용히 따를 것이며, 설사 군주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소심하기에 대놓고 쉽게 들고 일어나거나 하진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야심 있는 귀족들은 군주가 조금이라도 위기에 처하면 바로 들고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리더는 소심한 사람을 더 중용해야 한다. 야심 있는 사람을 멀리해라. 이걸 알면 이제 한 수 더 높은 출세하고 싶은 신하라면 야심 있으면서도 소심한 척 하겠죠. 군주는 그 연기를 꿰뚫어 보는 일이 관건인 것이고, 군주와 야심 귀족은 서로 끝없는 눈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족보다는 민중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지속적 주장인데,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한 역반론도 함께 또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민중 지도자가 민중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나 피렌체의 조르지오 스칼리가 그러하다. 그들은 민중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 생각했으나 뒤늦게 민중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군주는 평화 시에 민중들이 자신의 군주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그것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평화 시에는 누구나 충성하기 마련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을 때에는 모두가 군주에게 생명을 바쳐줄 듯 충성의 모습을 보이지만, 일단 바람 방향이 바뀌어 정말 군주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타나주지 않는다. 이런 경험은 일생에 한 번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런 원리를 통해 이걸 알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현명한 군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배신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게 마키아벨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이란 늘 배신하는 존재라는 그런 냉정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곤 하는데, 그건 굉장히 수박 껍질만 핥는 해석이고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걸 고민하라는 거죠. 나를 배신하는 인간을 원망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원망만 하다가는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신당한다는 거죠. 배신당하지 않도록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끝없이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후 찬양받는 또는 비난받는 군주의 특성에 대해 말합니다. 명언이 나오게 되는데, 마키아벨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창한 명제와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가는 실생활 방식이라는 건 전혀 다른 것이다. 거창한 대명제에 집착하며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하라. 무슨 일에 있어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를 선한 인간이라고 보여지기만을 바란다면 그는 반드시 악인들 속에서 파멸될 것이다. 군주는 필요에 따라 선인도 악인도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 나와요. 군주론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조차 들어봤을 이야기. 사랑받는 것과 경외심을 받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나은가? 군주가 너무나도 자의심이 깊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때가 있다.
그 혼란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적 일이 벌어지고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라리 그런 혼란을 부르는 군주에 비하면 약간의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군주가 훨씬 낫다. 군주가 내리는 엄격한 재판은 한두 개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지만 어설픈 자애심은 사회 전체의 혼란을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조직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한 조직에 장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정식 보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후배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위계 라인과 문화적 위계 라인이 있죠. 근데 이 문화적 위계가 지나치게 발동되어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조직의 장의 과거의 인정 이런 것을 떠나서 야, 니들 그러지 마. 아무리 선배라고 그렇게 하면 되나? 너 그러면 징계한다. 딱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같이 지낸 기간이 선배들하고가 더 많다 보니까 그냥 대충 눈 감아준단 말이죠.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이게 이 그 선배한텐 너무나 인자한 리더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인자함이 여기 후배들한테는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 겁니까? 처참한 비극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잘못은 여기 중간에 선배가 한 건데 리더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만 비난은 리더가 듣습니다. 또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 이 리더는 사람들이 자기를 왜 비난하는지 몰라. 왜? 자기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하지만 리더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비난받을 소지가 된다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과 외경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외경받는 쪽이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자보다 사랑하는 이를 훨씬 쉽게 배반한다. 인간이란 의리, 정에 얽힌 끈 같은 것은 실질적 이득 앞에선 언제라도 쉽게 끊어버리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아무리 엄혹한 통치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민중이나 신하의 재산을 빼앗는 일만은 극도로 자제해야 함이 옳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차라리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잊을지언정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는 일은 결코 잊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처참하게 냉정한 이야기를 하는 마키아벨리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고 인간이란 다 이렇다라고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에 설사 이런 인간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인간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해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습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하자라는 거지. 이걸 이런 인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겁니다. 마키아벨린 이에 대한 사례로 그 유명한 한니발을 들어요.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그렇게 장기간 원정을 하면서도 부대 내에서 한니발의 명령에 반발하거나 반란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 마키아벨리는 그게 한니발이 부하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하들이 한니발을 무서워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키아벨리, 넓은 자비심, 인정, 포용력, 신이 있음, 강건함 등 군주가 이러한 모든 인간적 장점을 다 갖출 필요는 없고 갖출 수도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믿게만 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좋은 품성에 정반대되는 행동도 때론 할 수 있어야 한다. 결코 선의 길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러나 군주는 때론 악의 길에도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란 원래 당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외관만으로 당신을 판단하는 법이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나 자신은 겉모습만으로 늘 상대를 대충 퉁치듯 평가하면서 또 남은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길 바래요. 참 인간이 모순적입니다. 남이 나를 대충 평가하는 게 싫으면 자기도 남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자기는 매사 남을 대충 퉁치듯 평가하면서 남이 자기한테 그러면 화내요. 그 남한테 보이는 부분에 있어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며 무기력하고 결단력 없어 보일 때 경멸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늘 위대함, 용맹심, 강직함, 신중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주는 한 번 내린 결단은 절대 철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도
군주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 군주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은 역시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모반 두 가지이다. 모반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백성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 된다. 모반자들은 군주를 없앴을 때 백성이 좋아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모반하는 것이다. 군주를 없애서 백성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주가 민중의 호의를 얻고 있다면 그는 반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에 대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책을 읽지도 않고서 굉장히 냉혹하고 잔혹하게 자기 권력만 지켜라 이렇게 조언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해요. 소개해드렸듯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 사상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은 백성이 최고다, 민중이 최고다 라는 거예요. 민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수도 없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냉정하게 대하라는 것은 백성을 냉정하게 대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 간신들입니다. 간신들. 근데 간신은 간사하니까 그들하고 맞설 때는 당연히 냉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간신을 냉정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마키아벨리는 간신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을 고한다고 해도 결코 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 충고에 대해서 보통 충고를 하면 어디서 충고질이야 이 꼰대가 이러면서 충고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최근 많아요. 근데 그렇게 충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화를 내고 반발하면 누구도 나한테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게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일지. 우리가 보통 역사의 왕한테는 간신의 입에 발린 좋은 소리만 듣고 충신의 고언은 안 듣는구나 한심하다 이러지만 그러는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 입에 쓴 충고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엄청 뻔한 이야기, 하나만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이런 건 들으면 짜증나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과연 내가 역사 속의 왕이었다면 나는 정말 입에 쓴 충언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의 인간이었을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역사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선을 행하는 건 그럴 필요가 있을 때나 행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끝내면 그게 무슨 세기의 사상가겠어요. 이게 결론이 아니고 마키아벨리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필요를 만들어 주어라. 선이 더 널리 퍼지기 위해서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건데 여기까지 써 있다고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말면 그게 무슨 수준 낮은 분석입니까? 선을 행하지 마라. 선을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선을 행할 필요를 만들어 주어라. 인간에게 선을 행할 조건을 만들어 주어라. 이게 진짜 결론인 겁니다. 이해를 좀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운명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마지막 충고 듣도록 하죠. 마키아벨리. 세상 일이라는 건 운명의 힘이 정해놓은 것으로 인간이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살아도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살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격변이 오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생각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솔직히 말하면 때론 나 자신마저 그러한 의견에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 가령 우리 삶의 절반이 정말 운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우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게 아닐까? 운명의 힘은 마치 강과도 같다. 한 번 범람하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대부분은 그 엄청난 경류를 보고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만다. 그러나 비록 그런 강이라고 해도 평소 제방, 뚝을 잘 쌓아두었다면 어느 정도 방비를 할 수가 있다. 나는 운명도 이 강물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뚝과 제방이 철저히 갖추어진 곳에선 강물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운명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언제나 운명의 신은 여신으로 표현이 되곤 했다. 그리고 여신들은 언제나 용감한 사람을 좋아해왔다. 운명은
용감한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그에게 사랑을 보내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